자, 다음은 해자를 쉽게 찾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앞서 잠깐 얘기 들었지만 어떤 산업은 태생적으로 다른 산업보다 해자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월마트 같은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해자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 피델리티 같은 자산관리업은 태생적으로 해자를 만들기가 쉽죠. 이 소비자가 월마트에 나와서 옆에 있는 타깃에 가서 제품을 사는 데는 아무런 허들이 없습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싸면 바로 옮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자산관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진입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가면은 아주 강력한 해자가 작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빼서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기지 않기 때문이죠. 금융업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한번 계좌를 튼 곳에서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웬만큼 문제가 있어서는 잘 옮기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산업은 태생적으로 더 해자를 파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그 산업, 해자를 파기 쉬운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가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고가 있는 곳에 가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죠. 모든 사업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업은 구조적으로 다른 산업보다 수익성이 더 높고 해자를 파기가 쉽고 그래서 해자가 더 많습니다. 장기적인 투자금은 반드시 그런 산업 쪽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해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환 비용이 높은 회사들, 어도비라든지 오토데스크 이런 회사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기업의 솔루션을 파는 회사들도 전환 비용이 높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괜히 이 프로그램을 바꿨다가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더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같은 걸 잘 안 바꾸죠. 뿐만 아니라 제트 엔진 같은 거, 사고가 날 수 있는 제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잘 안 바꾸죠.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자를 만들기가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해자를 파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치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쉽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해자를 만들기 쉬운 산업과 만들기 어려운 산업을 구분해서 만들기 쉬운 쪽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은 또 않다고 패토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함께 버리는 투자자들의 경향이 오히려 해자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찾는 투자자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소매업이 경제적 해자를 파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이 경제적 해자를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서 걸러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이 소매점이라고 해서 이 산업에는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이 없을 거야 그러고 다 팔아버릴 때 가치 가격은 떨어지지만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탄탄한 기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업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하면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그게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게 또 패토시의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언제 살 것인가, 사고 파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언제 살 것인가는 항상 어렵죠. 가치와 가격 두 개 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건데요.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기업의 정확한 가치를 알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지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높은지 낮은지 뿐이다. 우리가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현재 가치보다 비싼지 싼지, 지금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낮다는 확신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몇 년 동안 순이익이 30% 증가했다가 이후에 갑자기 10%로 급락했습니다. 주가도 많이 같이 빠졌겠죠. 이때 이 회사에 투자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회사가 앞으로 몇 %의 순이익을 만들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10%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가치가 미래의 가치보다 낮다는 사실만 알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식의 가치는 그 주식이 미래에 창출할 모든 현금의 현재 가치와 같다라고 책에 나옵니다. 현금 흐름이죠. 회사가 만들어내는 현금의 합이 이 회사의 가치라는 말이 되겠죠. 자, 상가 건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상가 건물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가 건물을 예를 들면은 상가 건물의 유지비, 수리비를 다 제하고 남은 돈이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이 회사의 가치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잉여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봐야 될 겁니다. 어떤 게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잉여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상가 주인이 상가 옆에 빈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잠재적으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잠재적인 임대 수입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옆에 땅이 없는 상가보다 옆에 땅이 있는 상가가 가치가 더 높을 겁니다. 또 건실한 세입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가라면 그렇지 않은 상가보다 가치가 높겠죠. 건실한 상가가 계속 잉여 현금을 만들어 줄 거니까요. 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가라면 임대료를 못 올리는 상가보다 가치가 높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다른 경쟁 상가가 생기지 못하는 경우, 생길 만한 땅이 없는 경우에는 경쟁 상가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가보다 가치가 높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먼저 말했던 옆에 땅이 있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가, 이 경우는 자본이익률을
그걸 자본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본을 투자해서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잉여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거죠. 자본이익률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성입니다. 건실한 세입자, 이때까지 계속 미납을 하지 않고 임대료를 잘 내왔던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가라면 가치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이 경우는 위험성입니다. 위험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 상가 건물의 가치에 있어서. 이런 건실한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상가는 위험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성.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면 성장성이 있는 겁니다. 성장성 있는 상가 건물은 더 가치가 높죠. 그리고 경쟁력, 이 경제적 우위, 경쟁성. 주변에 새로운 상가가 들어올 가능성 있는 건물은 가치가 낮겠죠. 주변에 새로운 상가가 들어올 땅이 없는 그런 상가는 가치가 높을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상가 건물의 가치 볼 때 우리는 자본이익률, 위험성, 성장성, 경쟁력 이렇게 네 가지를 보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첫 번째는 위험성입니다. 추정한 미래 현금 흐름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가? 위험성이죠.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크기, 성장성입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의 규모, 자본이익률, 그리고 잉여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 경제적 해자. 이 네 가지를 봐야지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격을 봐야겠죠. 가치를 봤으니까. 어떤 가격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라는 게 되겠죠. 가격을 평가할 때는 주로 세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주가 배수, 그리고 수익, 내재 가치.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는데요. 이 내재 가치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라서 이 책에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주목해야 될 거는 주가 배수와 수익이죠. 수익은 투자 수익이라고 볼 수 있고 주가 배수는 투기 수익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로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입니다. 그 이익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배당을 늘렸다. 그러면 수익이 늘어난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 회사가 이익이 늘었다. 매출이 늘었다. 그것도 수익이죠. 투자 수익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가 성장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 그게 바로 투자 수익입니다. 주가 배수, 투기 수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 같은 겁니다. 멀티플이죠. PER. PE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회사의 가치를 얼마나 쳐줄까에 대한 문제죠. 이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 실제로 벌어들이는 매출, 배당은 변하지 않았지만 PER을 더 잘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기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데는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요. 페토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투자 수익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페토시의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를 해자가 있는 기업으로 집중한다면 부정적인 투기 수익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투기 수익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투자 수익은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다. 이 멀티플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이 멀티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아주 낙관적이라면 배수를 높게 줘서 주가가 비싸질 것이고 심리가 안 좋으면 멀티플 배수가 낮아져서 주가가 낮아지겠죠.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이 회사가 얼마를 벌어들일지 이거는 비교적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 수익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페토시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007년 기준 지난 10년 동안 주당 순이익을 연평균 16%나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ROI가 16%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식 가격은 연평균 7%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PER 배수 때문이죠. 투기 수익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실제로 2007년 기준 1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PER은 50이었지만 2007년에는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16% 올랐지만 주식은 7%밖에 오르지 못한 거죠. 이런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PER을 아주 안 볼 수는 없겠죠. 이 PER은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책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PER을 사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경쟁사 혹은 업계 평균 그리고 전체 시장 등과 비교를 하는 거죠. PER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기업보다 낮은 PER로 거래되고 있는 기업은 구입할 가치가 있는 주식일 수도 있고 전망이 좋지 않아서 PER이 떨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PE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안 좋아서 PER이 낮아진 거일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또 반대로 어떤 기업이 속한 시장의 평균 PER이 18인데 그 기업은 PER이 20이라면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실제로 비싼 거일 수도 있고 이 회사가 넓은 해자를 가지고 있어서 적정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본이익률이 40%이고 성장 전망이 좋다면 전혀 비싸지 않은 게 되겠죠.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한 회사의 현재와 과거 PER을 비교할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회사가 10년 평균보다 낮은 PER로 거래되고 있다면 실제로 싸게 거래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뭔가 바뀐 것일 수도 있죠. 전망, 자본이익률, 경쟁력이 과거와 같아야지만 그 PER이 떨어진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바뀌었다면 이 PER은 의미가 없어지죠. 요컨대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PER을 볼 때는 항상 상대적으로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언제 살 것인가? 그 회사의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때 사야 됩니다. 낮을 때 사야 되는데 그 가치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자본이익률, 위험성, 성장성, 경쟁성, 경쟁력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가치가 어떤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런 것들, 실제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그리고 투기 수익, PER 이런 것들로 보고 가격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격이 싸다면은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이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모닝스타 패토시의 투자 2단계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찾고 그리고 그 회사가 싸질 때 매수를 한다. 이게 1단계, 2단계였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언제 팔 것인가도 중요하죠. 언젠가는 주식을 팔아야겠죠. 자,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는 아주 명료하게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를 했는가입니다. 내가 첫 번째 가정한 가정이 틀렸을 때죠. 이 회사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해자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판단한 게 틀려서 해자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을 때, 밝혀졌을 때, 그럴 때는 회사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실수가 무엇이든 간에 투자 근거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면은 주식에 매달리지 말고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힘들기 때문에 패토시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살 때 이유를 적는 겁니다. 주식을 살 때마다 그 주식을 산 이유와 그 회사의 재정 성과 이런 것들을 적고 그게 틀렸을 때는 회사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이유를 적는 게 한 가지 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팔 이유는 회사가 악화되었는가. 나는 이런 가정을 했지만 그 회사가 내 가정 경로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버렸을 때 이건 실수와는 조금 다르죠. 해자가 사라진 경우에는 이 회사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기반 이런 게 크게 악화되어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는 팔아야 됩니다. 일반 이론을 썼던 케인즈는 그런 말을 했었죠. 사실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이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투자 판단 이런 것들을 새로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돈을 투자할 다른 더 좋은 종목이 있는 경우 이럴 때를 팔아야 됩니다.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 자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주식을 사야 되죠. 상승 잠재력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승 잠재력이 10%인데 새로 발견한 주식이 상승 잠재력이 50%라면은 10%짜리를 팔고 50%짜리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자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승 잠재력이 20%인 주식에서 30%인 주식으로 이런 낮은 차이로 인해서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마찰 비용만 커지고 이득보다 실수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만 기존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야겠죠. 마지막 이유는 포트폴리오에서 이 주식이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포트폴리오에서 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을 때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버핏이 애플을 조금 팔았었는데 누가 버핏한테 이유를 물어봤을 때 애플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기보다는 애플이 너무 많이 올라서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애플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조금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번째 경우는 아주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좋은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근데 이 네 번째 경우는 이 좋은 경우이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 한 주식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 이게 싫은 사람은 그 주식을 팔아서 조금 의존도를 줄여야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걸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말이 오른 주식이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향도 있기 때문에 위험 수용도가 좀 낮은 사람들은 팔 수도 있고 위험 수용도가 높은 사람은 안 팔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봤는데요. 모든 이유는 가치에 근거를 둡니다.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단지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매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또 반대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파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조금 팔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치에 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게 패토시의 말입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책의 내용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우리는 해자가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유는 해자가 있는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해자를 만드는 것은 무형자산, 전환비용, 네트워크, 원가 우위다. 한마디로 우리는 해자가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이유는 마치 몇 년 후에 망가질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사는 것과 이유가 같다는 거죠. 해자가 금방 사라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후에 망가질 자동차랑 똑같고 해자가 오랫동안 지속될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후자가 더 가치가 있죠. 우리는 또 이렇게 한 가지 도구를 손에 얻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 결정력 같습니다. 가격 결정력. 경제적 해자는 결국 이 가격 결정력을 만들어줍니다. 가격 결정력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해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경제적 해자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해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가격 전가력이 있는지, 가격을 높여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보면은 이 회사가 진짜 해자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가격 결정력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면 해자가 아주 넓은 셈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가격 결정력이라면 해자가 좁은 거겠죠. 그리고 이 해자가 무너질 조짐은 바로 이 가격 결정력이 없어질 때, 그때가 바로 해자가 무너질 조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책을 다 읽어봤고요. 경제적 해자, 워렌 버핏이 경제적 해자를 말하고 나서 쉽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경제적 해자인지, 어떤 게 경제적 해자를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